우리는 왜 망설일까?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열광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탐색 모드에만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이것이 세 가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다. 어느 하나에 전념했다가 훗날 다른 것을 할 걸 하고 후회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대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언가와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에 헌신하면 그로 인해 내 정체성, 평판, 통제감에 혼란이 생길까 두려워한다. 셋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다. 무언가에 헌신하면 그로 인한 책임감 때문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며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류 문화와 반문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동경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탐색가처럼 행동한다. 뛰어오르기가 겁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른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이러한 긴장감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상상스퀘어 출판, 피트 데이비드 지음, 신유희 옮김,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전념입니다. 무한 탐색의 시대, 꾸준히 전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 세상을 바꾸는 전념의 놀라운 힘이라는 부제가 붙은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전념. 오늘은 제 14장 초대 꼭지를 낭독합니다. 14장 초대. 좋아요. 나도 도와도 될까요? 1986년 물리치료사이자 두 아이의 싱글맘인 카렌 워싱턴은 할렘에서 브롱크스로 이사했다. 이전에는 매번 세입자로 살았었기에 자신의 새 벽돌집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카렌의 새 집 건너편에 쓰레기로 가득한 공터가 있다는 것이었다. 시에서는 거기에 새로운 집이 들어설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가도 공사 인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아메리칸 드림이 아메리칸 악몽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부엌 창문으로 쓰레기 더미를 보느라 뭐하러 브롱크스로 이사왔는지 회의가 들 지경이었다. 내게 그것은 엄청난 절망이자 분노였어요. 그러나 1988년 어느 날 카렌은 부엌 창문으로 평소와 무언가 다른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이웃 중 한 사람인 조스 루고가 삽을 들고 공터에 서 있었다. 내 눈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났어요. 그녀는 그 즉시 길을 건너가서 조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쓰레기를 치우고 여기에 공동 정원을 만들까 한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기뻐서 소리쳤다. 좋아요. 나도 도와도 될까요? 먼저 카렌과 조스는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매일 쓰레기를 치웠다. 마침내 공터가 깨끗하게 정리되자 그들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처음에 카렌은 정원 가꾸기에 문외한이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된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다. 공터는 금세 옥수수, 호박, 케일, 콜라드 그린, 멜론, 깍지콩 등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노력은 크게 성공해서 1년 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그곳을 공식적인 공동 정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시에 요청할 정도였다. 정원 앞에는 행복의 정원이라는 편말이 세워졌다.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카렌은 점점 더 많은 이웃과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떠한 공공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알게 됐다. 정원에 있으면서 이웃들이 우리 집은 난방이 안 돼. 우리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와. 집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아이들을 곧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한 반에 40명이나 있대.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카렌은 행복의 정원보다 좀 더 거대한 대의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다른 공동체 정원사들과 힘을 합쳐서 푸른 가족이라는 연합을 만들었으며 식품 정의와 기아 해결을 위한 단체의 이사회에도 들어갔다. 그리고 식품 정의 운동에서 흑인 농부와 정원사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흑인 도시 농부를 공동 창립했다. 그 과정에서 카렌은 식물을 다루는 기술을 갈고 닦았다. 조스와 다른 공동체 정원사들에게 원예 비법과 요령을 배웠고 이후 북부 뉴욕주에서 수습생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가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학생들과 유기농법 수업을 듣기도 했다. 한때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야 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몰랐던 브롱크스의 물리치료사는 현재 북부에서 유기농 농장 라이지 앤 루트 농장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제 그녀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도시 농부의 여왕이 됐다. 그럼 행복의 정원은? 카렌이 조스에게 가서 좋아요, 나도 도와도 될까요? 라고 말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행복의 정원은 여전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곳 주민들에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장으로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앤 라모트는 인류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위대한 비유 중 하나, 정원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정원 가꾸기는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위대한 비유임이 틀림없다. 정원을 가꿀 때 우리는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미래에 언젠가 조성될 아름다운 풍요에 대한 희망만으로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하는데 헌신한다. 정원 가꾸기는 빠르고 기계적이지 않다. 느리고 유기적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연약했던 정원이 우리의 헌신을 통해 활기차고 튼튼한 생태계로 자란다. 정원을 돌보는 것은 관계와 비슷하다. 내가 무엇을 심을지는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식물이 결정한다. 작가 마크 티 비첼은 이렇게 말했다. 토마토 줄기를 붙잡고 당장 열매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식물 고유의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아무 식물을 키울 수 없다는 점도 관계와 닮았다. 와이오밍에서 바나나를 키울 순 없지요. 전념하기와 마찬가지로 정원 가꾸기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식물은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내키는 대로 물을 줬다가 내버려 뒀다가 해서는 안 된다. 식물 돌보기를 잠시 쉬어야 한다면 식물을 죽이지 않고 쉴 방법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원을 돌보는 방법밖에 없다. 작가 멜로디스 스미스는 좋은 삶이란 정원과 함께 모든 정원에 상응하는 도덕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욕망을 붙잡아주고 내 관심을 필요로 하고 내 노력을 요구하는 습관을 유지할 때 그리고 노동하고 창조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주는 땅 한 조각을 소유할 때 삶은 더 나아진다.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생산적이고 강인한 방법이며 그리고 그 보상으로 당신은 흐뭇한 풍요로움을 창조한다. 그 흐뭇한 풍요로움이 바로 정원 가꾸기와 전념하기를 연결하는 최종 지점이다. 두 가지 모두 엄청난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카렌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매일 신에게 감사한다고 내게 말했다. 정원 가꾸기는 문자 그대로 비유적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큰 그림을 상상하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카렌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빈터에 무언가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이 땅이 평생 공터로만 남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온 마음과 영혼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날마다 사람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요. 나무를 보고 감사하고 하늘을 보며 감사해요. 그냥 모든 삶이 다 감사해요. 혼잡한 엘리베이터에서 모두가 바닥만 보며 침묵하고 있을 때 카렌은 그 사람들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색다르게 만들어주기 위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넨다. 내게는 하루하루가 명절이고 크리스마스예요. 삶에 감사하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죠. 행복의 정원은 단지 프로스펙스 애비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카렌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고 있었다. 자신도 카렌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 눈앞에 다양한 빈터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는 것 같지 않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터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다. 삶의 공터를 직면했을 때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다. 변명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인다. 난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책임지는 다른 사람이 있을 거야. 난 그냥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만 신경 쓸래. 등등 어떤 이들은 누가 저 공터 좀 어떻게 좀 해봐 라고 끊임없이 떠들기만 한다. 또는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쪽을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깨끗한 이상향을 찾길 기대하며 남은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알아서 처리하도록 내버려 둔 채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난다. 받아들이거나 버리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고르는 선택지는 대개 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카렌 워싱턴과 같은 사람들은 세 번째 선택지를 고른다. 자기 자신이 직접 삶의 공터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기로 한다. 그들은 공터와 관계를 형성하고 뭔가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에 매달린다. 헌신이 보낸 초대에 좋아요, 나도 도와도 될까요? 라고 따뜻하게 대답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그 길을 간다. 그들은 삶의 공터를 받아들이거나 버리는 대신 변화시켰다. 우리의 헌신은 절대 작고 사소하지 않다. 거대한 바다를 이루는 물 한 방울이 아니다. 우리의 헌신은 언젠가는 큰 불이 될 수 있는 어둠 속의 불꽃이다. 조금씩 길을 뚫어서 협곡을 이룰 수 있는 개울이다. 지금은 콘크리트 틈새에 끼어 있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떡갈나무로 자랄 작은 씨앗이다. 그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다. 자라고 퍼지고 번식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른 생명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벽돌 하나를 쌓고 한 번에 한 걸음을 걷고 이러한 행동에 생기를 불어넣고 변화를 가져다 줄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커지기를 간청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공허와 싸우는 것이라고도 도로시 데이는 말했다. 윌리엄 L. 와킨스 목사는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밝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설교했다. 웬들 베리는 달의 어둠 속에서 흩날리는 눈 속에서 겨울의 황량함 속에서 전쟁이 퍼지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세계가 위험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험난한 산비탈을 걸으며 클로버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메마른 세계에서 한 조각의 생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헌신 덕분에 한때는 텅 비었던 대지에 생명이 싹틔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크나큰 승리를 거둔 셈이다. 생동감 넘치는 미래가
이미 현재에 살아 숨쉬는 것이다. 카렌처럼 삶의 공터를 생명으로 가득한 정원으로 탈바꿈하자는 초대에 대답하기로 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존재한다. 지역에, 대의에, 기술에, 사람에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헌신하면서 그들은 세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할 차례이다. 그러니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와서 모종삽을 들어라.